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10월 다섯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어젠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였죠. 주말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을 품으신 주민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참 꾸역꾸역 흐릅니다. 흐르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기억 속에 머물러야 할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가지 않았고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했죠. 누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늘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 늘 잘 보내고 있어요. 잘 안 보낼 때만 얘기하기로. 우리 잘 안 보내면 여기 안 나오겠죠. 그러게요. 네. 아니 그래도 궁금해. 또 정치자 여러분들이 또 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분량이 되게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말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분량이 많아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와. 저희가 막 1000명 다 됐다고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1000명 도달하기 참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래서 1000명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이벤트 얘기 말씀드리냐, 놀랍게도 1000명 구독자가 1000명인데 저희 그 올라온 동영상 숫자가 800개가 넘습니다. 와. 오, 네, 참 부지런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황 PD님? 예, 댓글에다가요 우리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 주소 좀 해주시면 선착순 두 분에게 저기 황두영 작가의 책 한 권, 그리고 저희 그 장수영 대표가 쓴 책 한 권, 공주한 책 한 권, 이렇게 해서 두 권을 선착순 두 분에게 한 권씩 이건 무작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은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라는 책이고요. 장수영 대표님이 공저하신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라는 책 중에 저희가 한 권씩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럼 이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금방 뭐 이렇게 방송되고 나서 아까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댓글 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아마 화요일 정도,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정도에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때 댓글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네. 조금씩 늦어지던데. 네. 그리고 이번에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 미션이 댓글을 빨리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 올라오냐가 기다리는 게 더 미션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유독 소식이 많고 또 중요한 얘기도 많아서요. 바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고요. 우리 기초지자체가 무슨 재난 같은 거 아니면은 이 전국 방송에 크게 막 대서특필 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서대문 드디어 해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드디어 그거를 해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지난 25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진행하려던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관련 추모 부스 서대문 형무소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불허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죠. 서대문구청은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설치를 막았는데요.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애초에 구두로 이제 설치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일날 아침 9시에 가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때 공문을 주면서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좀 문제가 더 커졌고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스 설치를 강행해서 이 추모 부스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무슨 시민사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이 국가보안부의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행사여서 서대문구청이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홍범도 장군 추모 행사를 불허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한창 논란이 됐다가 이제 철거하는 걸 막지 못하는 쪽으로 일단락되면서 약간 잦아들었던
들었는데 서대문구청의 이런 행보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약간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는 정부의 그런 행태가 다시 한번 2라운드로 들어서게 됐다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웃긴 게 심지어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에 대한 공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심지어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더 간 거죠 한 발 더. 육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 그런 게 어떤 네. 국방부의 방침이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한 거는 한 발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한 거에 대한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 거라서 참 잘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 뭐 이슈거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허했다는데 말씀하셨던 걸 엄밀히 따져 보면은 육사라는 곳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뭐 이력이 이제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거는 이제 육사라는 공간에서의 논의인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의 이제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육사의 그 흉상이 놓고 말고는 떠나서 독립운동을 한 거에 있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건 그쵸.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 기념사업 행사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화환이 네, 화환이 온 걸로 왔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 화환을 치웠더라고요. 다시 또 이제 그 돌려놨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육사라는 공간에서의 문제성이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논란이 되진 않아요 사실상. 논란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지금 서대문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정부의 뜻을 오버해서 서대문구가 좀 해석을 했던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약간 서대문구가 모양이 빠지게 된 거는 서대문구가 이 정부 후원 행사라는 걸 뒤늦게 알고 처음에는 정부 후원 행사인 거 몰랐는데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논란이 커지니까 뭐 이건 주무부처의 착오였다, 뭐 부스 설치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약간 뭐 원래 주장했던 것도 모양새가 빠지고 그런 정도의 문제를 주무부처의 착오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늘 뭐 사실은 더 높은 곳에서 정리했겠지만 이제 민감할 때는 그냥 주무부처에.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사실은 좀 문제인데.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알아서 긴 거냐 아니면 위에서 시킨 거냐. 뭘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다 같은 당이 지금 그렇죠. 하고 계신데 예. 너무 많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어서 정확한 좀 이제 정리가 특히 서대문구가 스스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행사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건 안 돼 이러고. 아니 이게 파악을 못했다는 게 웃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공원 이쪽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가끔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런 뭐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내용상 문제를 떠나서 행정적으로도 이번에 좀 엉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겨레와의 취재에서 구청 담당자가 25일 행사에 대해서 19일 날 불허하는 결재가 공문이 났는데 자기가 그걸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고 착각해서 발송을 하지 않았고 당일날 가서 뭐 현장에서 공문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했고 그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내부의 규칙이 있어서 이런 뭐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사용할까에 대한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게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숨겨놓고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공개용인 거고 행정의 사무인데 그걸 판단하면서 우린 여기에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뭐 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말이 좀 너무 모순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대문구도 행정을 조금 잘 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에 있을 때 분명히 홍제천에 소녀상을 건립하도록 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제가 그때 이제 선거 때문에 사직을 하고 이제 왔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의 입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 이런 식인 건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는 거를 그 행정부가 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이거를 하도록 정리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어쨌든 뭐 구에서 이런 홍범도 장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공간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백선엽 장군을 치하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공간 자체는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약간 논쟁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그 공간에서 백선 그러니까 그 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예를 공간 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이 공간의 사용은 뭐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논쟁을 시민사회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아니 뭐 이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홍범도 장군이나 그런 뭐 논쟁 아닌 논쟁이 돼버린 그런 인물들을 평가하는 거를 구청이 무슨 주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고 해서 되는 건가 참.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 담당 공무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게 뭐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왜 자기가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그냥 일단은 두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아니거나로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미리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 뭐 시민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는 검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행사나 취지를 검열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인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곳이 지금 이제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대문이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독립운동의 성지 같은 그런 성역 같은 곳으로 이걸 지금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그 명백하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못하겠다?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발 더 간 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전 육서에서마저도 육사 국방부에서마저도 대변인이 홍범도 장군의 뭐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흠잡거나 뭐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뭐 육사라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이 뭐 러시아 공산당에 뭐 입당한 이런 전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토를 뭔가 이렇게 그걸 달고 얘기한 것이지 홍범도라는 분이 뭐 독립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서 누구도 지금 부정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지금 서대문구청이 부정하게 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양새가 정말 웃겨졌죠. 예.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의 모 지역 당협 위원장이라 하는 분이 네. 이제 아예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북으로 보내라. 노원을 아닙니까? 전 당협위원장. 전 당협위원장. 노원을 아닙니까? 네. 네. 을인지 뭐 제가 그 네, 정확히 을이었어요. 어쨌든 네. 뭐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이 그랬었는데 아니 애써서 우리가 모셔왔고 그랬는데 뭐 이상한 논리로 보내라 이건 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건 약간 역사적으로도 좀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다 남쪽으로 이렇게 모셔오면서 사실은 남한 정부가 정통성을 또 찾으려고 하는 확보하고 거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속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을 진짜 진지하게 아무런 오히려 이렇게 받으면 정통성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받거든요. 오히려 안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모셔오면서 이게 남한이 북한하고 했던 체제 경쟁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체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되게 좋은 전략인 건데 이분들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거지 이거를 북한을 보내라고 하면은 뭐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뭐 별로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그 서대문구의 보훈 관련된 정책에서 또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민주축제라고 쭉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라는 부분은 이제 또 빼먹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만 뭐 기념할 거야, 이것만 추모할 거야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이제 문제인 거죠. 분명히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 운동을 했던 분들도 거기 투옥돼서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서대문구의 보훈 정책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참 씁쓸한 논쟁이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관련한 소식인데요. 홍제천 부근에서
다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발견 당시에 이제 4마리가 사망을 했고 1마리도 이제 그때는 살아있는데 발견 이후에 사망을 했고, 발견된 거는 제보자에 따르면 18일 1시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서로같이 동물 동행본부 서동행이 23일 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공개된 사진들은 뭐 굉장히 처참하게 했었는데, 특히 뭔가 이렇게 절단된 채로 고양이들이 사망해 있는 게 좀 특이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그 전에 예초 작업을 했다, 홍제천 일대 예초 작업을 한 이후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예초 작업 때 부주의하게 그거를 진행하면서 뭐 다리 등이 집중돼서 훼손되고 애들이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서도 서대문구의 조금 입장이 불분명한데, 처음에는 예초 작업이 그 주에 없었다, 해당 교회 사천교 인근인데 사천교 인근에 예초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보도에는 예초 작업은 있었는데 고양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뭐 이게 구청이 왜 아니 저는 이거 정말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초 작업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약간 그것도 무리수라고 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예초 작업을 한다는 건 이제 윙하는 소리가 들릴 거고, 고양이들이 되게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애기 고양이라서. 근데. 애기 고양이더라도 고양이들이 보통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위험이 이제 있으면은 피하기도 할 건데, 그것도 여러 마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한 마리가 어쩌다가 못 피하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하는 거는, 저는 애초 작업보다는 그 동물을 이용한 그런 학대 연습, 그거를 여러 마리를 통해서 한 거라고 생각돼져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 작업 때문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금 사천교 부근에 누군가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건 좀 확인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더 큰 잘못된 뭔가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사를 좀 해서 진짜로, 만약에 이제 예초 작업이라면 이건 사고인 거고, 아니 그게 사고니까 그건 그대로 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학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애초 작업이든 아니든 간에 구가 이런 뭐 신고를 받았으면은 좀 빠르게 와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방치됐다, 이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고 이후에 뭐 5시간 정도 있다가 와서 구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제보자가 말씀을 하셨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구청장이 되게 이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비판받는 지점이 그런 거잖아요. 구청장이 좋아하는 동물은 반려동물만 좋아한다. 개. 그 중에서도 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전체에 같이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한 거에 대한 정책은 없고, 오직 그냥 반려동물, 같이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정책들만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 이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디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범인이 혹시나 있었다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고양이들에게 너무 친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손 탄다고 하잖아요. 네. 이러면 아무나 쫓아가가지고 자칫하면 혹시나 이런 학대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그런 거에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예쁘다고 막 그렇게 손 타고 이런 거는 조금 참아주시는 것도 길고양이들이 엉뚱한 학대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초 작업을 할 때 혹시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진짜 예초 작업 때문이었다 그러면은, 뭐 분명히 이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향후에 혹시 예초 작업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초 작업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고양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경규가 간다. 네. 거기에서 우리 주변에 너구리가 엄청 많다고 그때 방송 나왔었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또 야행성을 움직인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데, 예초 작업할 때 또 이런 동물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주의를 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갖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예초 작업할 때 안전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내용이 아직은 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좀 철저한 수사
되도록 하고 이제 피해자가 피해 받은 것들이 길고양이들 뿐이라서 혹시 위험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수사가 그리고 이제 됐으면 빨리 좋겠네요. 치워줘야지 이거를 또 보시는 시민들도 그죠? 계속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기사 사진만 봐도 참 안타깝던데. 맞아요.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도 네네. 참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줄여서 서사원이라고 많이 하죠. 운영하는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오는 30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전면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30일 당일에 뭐 협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협상이 될 여지가 좀 크지는 않아 보여서 30일에 아마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서대문에도 이 든든 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 가재울 쪽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업에 일부 동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파업에 동참하게 된 거는 서사원 측에서 든든 어린이집을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서사원의 역할이었는데 이런 서사원에서 이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겠고 지금 서울에 이제 7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송파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도 내년 2월에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라서 계약 해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면은 일종의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뭐 해고나 뭐 심한 경우에 이제 폐원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는 하죠. 근데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 이런 어떤 공공성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거면은 서사원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질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고 어떤 뭐 사업성을 더 제고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뭐 해고를 한다거나 뭐 인원을 그 뭐 원화들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풍전등화인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애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항상 절로 나온 소리가 애를 낳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보수 정권이 뭐 이제 정부든 시든 구든 잡으면은 되게 이제 그 행정 조직을 축소 지향형으로 만들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회서비스원도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쭉 진행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복지를 비즈니스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균질의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맡기겠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부 그 소위 말하는 오세훈 시장 스타일에는 맞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정부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좀 가속화되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게 운영될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예측 가능성이 있고 얘를 무슨 하루 이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특정 정도의 공공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이게 어떤 정부가 하는 돌봄 정책 이원 간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를 무슨 뭐 5년도 아니고 뭐 중앙 정부도 5년 단위로 바뀌고 서울시도 이제 4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걸 합쳐 보면은 막 2년 3년 단위로 막 사실 서울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게 도입된 게 오래된 기간이 아닌데도 이거 조변석계를 해버리면은 당장 뭐 애를 낳아서 뭐 100만 원 준다 애를 다 키워준다고 한들 그게 신뢰도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서울시가 하든 신뢰도가 있겠어요? 이 뭐 이 서사원의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전임 정부나 뭐 문재인 정권 때나 혹은 뭐 박원순 시장 때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변석계를 하는 것 자체가 참 행정적으로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똑같은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서 애를 날라는 거 이게 되게 웃기는 문제잖아요. 지금 애는 나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뭐뭐뭐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서 뭐 관련된 보육 예산은 다 날라갔다고 하지. 정부 예산 날라갔다고 하지. 서울시에서는 뭐 공공돌봄 다 날라간 관련된 거 아니고 감액이 됐다. 감액이 많이 됐다고 그러지. 제가 좀 오버가 했네요. 예. 그랬다고 하지. 또 뭐 이런 공공 서비스, 공공 돌봄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다 민간 위탁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되게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놓고는 애를 낳으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 정책인 거 과연 저는 뭐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서사원의 이제 든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들에서 조금 뭐 돌봄이 부족하거나 뭐 손이 많이 가거나 그런 뭐 장애 아동이라던가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는 기관이어서 여기 아니면은 당장 돌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좀 대책이 없이 내년 2월에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린이집이 구립 이런 국공립 뭐 이런데 되게 신청을 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자리 비면은 바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사실상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방향보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지 더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대선 저는 약간 한편으로 또 그 생각 들어요. 대선에 나가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약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약간 서사원의 핵심이 이제 돌봄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종사자들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이제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내용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생기는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동작구에서 시행 이제 하고 있겠죠. 그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했던 게 보육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을 그냥 원장님의 개인 역량 또 그에 따른 선생님들 관리 뭐 이런 거에 맡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모델인데 저는 그런 모델 굉장히 서대문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와 진짜 복지를 좀 더 멋지게 지금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후퇴를 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서사원 문제가 또 이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작년 8월에 이미 서대문 종합재가센터도 이제 계약 그렇죠. 종료를 하면서 좀 문제가 돼서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여기서 1부는 좀 마치고요. 잠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요새 하루가 다르게 좀 날이 추워요. 뭐 이번 주에 안 틀면 이 노래 올해는 못 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효리의 후디의 반바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서대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내용을 지켜볼게요. 또 이번 주에 또 서대문이 다소 화제가 된 것이 서대문 갑 출마설이 계속 있었던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또 화제가 됐고 이 소식은 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더욱 서대문구에서 관심이 있는 건 그래서 이게 서대문 갑을 출마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뭐 총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역할로 맡게 되시는 거냐 뭐 그게 뭐 서대문 주민들도 그렇고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다 갈리더라고요. 사람마다. 평론가들마다도 갈리더라고요. 어떤 평론가는 뭐 다 내놓다고 했으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평론가는 나올 것 같다. 혁신위원장 했으니까 뭐 비례로 나오든지 뭐 이럴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서대문 갑에 자기 관심은 있었으나 혁신위원장 하니 다 내려놔야죠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서대문 갑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혁신위가 또 많은 평론가들이 뭐 혁신위가 용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면 별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상 별 말을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결론은. 그러면은 이제 흐지부지 될 건데 만일 정말 만일 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혁신위가 좀 멋진 일을 했다 치고 그렇게 되면 이분은 비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더 결론적으로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 비례도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인 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은 이 일을 맡은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것 이렇게 했는데 이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활동 기한은 2달이거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총선까지 이건 또 늘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보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이 약간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구나. 그건 이제 비대위인 거죠. 네, 그거는 아니고 혁신위가 이제 국힘 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안 알려졌고 뭐 본인 말로는 김기현 대표가 겁이 날 정도로 전권을 줬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그 겁이 날 정도 어느 정도길래 겁이 나는가가 좀 안 알려진 상황이라서 혁신위가 사실 뭘 할지도 아직은 좀 불분명한데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혁신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되는 건 아니고 그게 또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서 수용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 기간 동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욕심을 내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보도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니까 서대문갑 출마는 뭐 약간 당연시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때 구체적으로 서대문갑 출마에 대해서 뭐 서대문갑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약간 뭐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일성 처음 해긴 게 이야기한 게 와이프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봤거든요. 이게 93년도에 이게 30년 전에 독일에서 이건희에서 그 삼성그룹 전 회장이 93년도에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30년 전 얘기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요즘 분은 아니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요즘 사람은 아닌 건 맞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감각하고 좀 안 맞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자체가 90년대 유행어죠.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꾼다. 그때는 이제 와이프가 아니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했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근데 진짜 이게 그 정권을 준다는 의미가 좀 이게 뭐 하는 조직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라면 당연히 정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혁신위가 무슨 정권이 필요한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혁신위는 안을 던지는 거고 말했던 것처럼 이걸 최고위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뭐 결정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총선 룰 정하는 거겠죠? 룰을 사실은 혁신위에서 또 정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혁신위만 띄우는 게 아니고 공관위도 그쵸.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혁신위원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그 윤희숙 의원이라고 계시나요? 그분 옛날에 뭐 전 의원. 네, 전 의원인데 그분이 자기가 혁신위원회 그 추천을 뭐 이제 요청을 받았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이유가 혁신위만 띄운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n분의 1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러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뭐 공관위가 있고 뭐 있고 이런 속에서 혁신위가 그 중에 뭐 n분의 원오브 댐이다. 약간 뭐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뭐 얼굴마담처럼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 언론사들은 글 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뭘 하겠다는 것보다 이 정부의 그 특기 있잖아요. 이슈를 던지고 또 이슈를 던지고 이슈를 던지는.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탈출구로 그냥 혁신이라는 이슈를 던진 거죠. 혁신이 잘 되고 말고 경우는 의미가 없고. 네, 아무튼 뭐 되게 박하시네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제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로 지난달에 입당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뭐 가정사 때문에 이제 바로 뭐 입국을 뭐 외국에 잠깐 계셔야 되는 시간 때문에 보름가량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서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높아졌고 뭐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입 1호를 하시기로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도 혁신위원장 제안이 가게 돼서 수락하게 됐다. 뭐 그렇게 중앙일보는 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실관계를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되게 명확하게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네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 이제 이분이 뭐 이제 이래저래 잘 하고 어쩌고 하셔가지고 서대문 갑에 이제 만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후보도 사실은 이제 전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사람 중에 이제 그 이수진 비례의원이 계시잖아요. 만약 이 두 분이 매칭을 하게 된다면은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와 세브란스 출신의 간호사가 네, 간호사가 이렇게 또 뭐 대결하는 구도도 만들어질 수는 이제 그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두 분이 소위 말하는 의사 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 의사시긴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의대 정원 확대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기가 그걸 총대를 메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문제일 수도 있죠. 뭐 당구 뭐 복잡한 그런 맥락이 민주당은 지금 되게 뭐 속으로 웃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슈를 던진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이슈만 던져놓고 다음 이슈만 또 던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차 대표님은 서대문갑 출마는 안 하거나 뭐 어려울 거다 그런.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하더라도 그런 대결이 성사된다면은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출마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 다른 후보군도 별로 없고 국힘에 혁신이라는 게 꼭 100% 성공과 100% 실패가 있는 거 아니죠. 뭐 어설프게 당내에서는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공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을 오히려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확 혁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정말 당대표라던가 비례에서 이 당 전체를 끌고 갈 만한 파워 있는 인물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지역구 후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있어서. 근데 저는 약간 이것도 웃긴 게 말 끊어서 그렇긴 한데 웃긴 게 뭐냐면은 혁신이가 일정하게 크게 성공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 그대로 이 지지율대로 와서 서대문 갑에 오는 건 지로 오는 건데. 그렇죠. 출마하러 오는 거죠. 출마하겠다는 데만 의의를 두고 그냥 오는 건데. 그리고 이분도 연세가 그 판단을 하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이분도 연세가 적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가 대박 터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면은 뭐 해볼만 하겠죠. 근데 어정쩡하게 지금처럼 막 얼굴마담이거나 아니면 원어무 대미거나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과를 그렇게 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서대문 갑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10% 차이로 또 지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근데 그걸 선택을 할까요? 조금 뭐 앞으로 진행이 많이 돼야 되니까 좀 더 지켜 보도록 하고 뭐 어쨌든 큰 뜻을 품으셨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혁신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부동산 소식인데요. 10월 26일 헤럴드 경제에는 홍제 한양 아파트가 계속 이제 리모델링 추진이어서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토지 소유주 중 87%가 재건축으로 희망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한창 뭐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뚜렷한 성과, 리모델링 된 데는 있는데 그렇게 뭐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대박을 터뜨렸다 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학대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소 이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니까 뭐 리모델링보다는 뭐 재건축을 굳이 뭐 재건축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재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재값이 너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비가 이제 오르는 건데 그랬을 때도 사업성이 있을지가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이 기사를 딱 접하는 순간. 근데 뭐 홍제한양 아파트는 약간 방향만 아직 잡은 거고 너무 아직 추진이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근데 뭐 이미 이제 이러고 잡고 나서도 한참 뭐 네. 관리가 되긴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자재값이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사업성을 산정하셨을까? 근데 그 판단도 하셨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나 재건축하는 공사비나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비슷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비슷하진 않겠죠. 근데 이게 리모델링하는 거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아마 비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굉장히 뭐 리모델링이면 좀 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은 아닐 거라서 꽤 여기도 공사비를 많이 써야 되는 마당에 판단을 할 때 어차피 많이 써야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소식이 있었다 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지난 10월 24일 날 저희도 한번 짧게 보도를 하기로도 했었는데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장애 정책 뭐죠? 어쨌든 모두의 예술극장. 네네 장애인 예술을 위한 극장이 장애 예술인 표준 공연장 이 공식 명칭이 좀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장애 예술인 표준 공연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공간이 구세군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충정로역 주변에 졌습니다. 10월 24일 날 개봉했고 이건 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이날 유인촌 장관이 와서 이제 공식 임명되고 외부 행사로서는 거의 처음이신 것 같은데 유인촌 장관이 와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인 좀 그런 건데 이 소위 휠체어 체험이라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치인들. 휠체어를 밀고 그러니까 밀고로 제가 밀고 타고가 아니라 밀고. 네, 네. 관람객이 휠체어를 밀고.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네. 어떡하죠? 이건 빼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개소를 하고 유인촌 장관이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것도 조금 이렇게 웃긴 게 관광객 휠체어를 밀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랄지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뭐 보면은 쟤 또 흠잡으려고 하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은 왜 꼭 장애인들 휠체어 밀고 오나? 장애인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가면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공연도 보게 하고 이런 시설로 이렇게 만든 건데 비장애인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을 꼭 밀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 그림이 괜찮은 게 맞는 그림인 건가? 이 공간에 맞는 그림인 건가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그러셨기 때문에 사실 뭐 연세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은 적절하지 않다고 같이 들어오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그림이 맞지 이걸 누군가를 밀고 들어오는 그림은 그림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그 공간이 장애인들의 뭐 맞는 공간이다.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한 공연장이다라고 하는 그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지금 만들어진 표준 이제 극장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17개 광역 시도의 거점에 하나 정도씩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뭐 우여곡절 끝에 되긴 했지만 유인촌 전 장관이 이제 유인촌 장관이 두 번째 장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그 능력 있게 이런 일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장관이 와서 보도가 많이 나온 것 자체는 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소식이 진짜 많죠. 소식 많은데요. 서대문 경찰서가 임시청사로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임시청사가 어디냐? 충정로역 바로 앞에 있는 삼창빌딩이라고 하고요. 이게 삼창빌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구세군빌딩 바로 옆에. 아까 그 극장 바로 옆이네요. 극장 바로 옆이죠. 원래 투썸플레이스가 1층에 있었던 그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근처에서는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삼창빌딩을 매각하려고 건물을 다 비웠는데 매각 절차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건물이 한 1년 정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유주는 계속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 다시 나갈지 모르는
임차인을 다시 들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 몇 년 내에 다시 나갈 것이 확실한 임차인을 찾고 싶었고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도 어쨌든 건물을 새로 지으는 동안만 쓰면 되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서 삼창 빌딩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고 보니까 약간 통상적인 것보다는 임대료를 그래도 좀 낮은 수준으로 뭐 간 것 같아요. 3, 4억 수준이니까 낮은 거는 아니지만 통건물 써서 3, 4억이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제 뭐 역세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뭐 그렇게 하고 서대문 경찰서는 이제 좀 다시 짓겠죠.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 경찰서 갈 일이 있으면 가셔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나지를 않았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소식인데요.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어느 동이 가장 땅 거래가 많았는가, 토지 거래가 많았는가를 조사해서 올해 7월부터 지난 한 해는 아니네요. 올해 7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조사해서 최근에 보니까 서대문구 옥천동이 148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토지 거래 수가 있었다라는 거 하네요. 옥천동 자체가 그리고 큰 동이 아니잖아요. 그쵸. 동이 되게 작은데 그래서 뭐 다음에 강남구 도곡동인데 3위도 또 서대문구 천연동으로 97건이에요. 그러니까 1위와 3위가 서대문구. 네,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천연동 내에 법정동이 이제 옥천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천연동을 또 사용해 버리면은 뭐 천연동도 법정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천연동도 법정동이 있죠. 있습니다. 천연동 안에 천연동이랑 법정동이 또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천연동이 사실 행정동인 거고 그 안에 거기에 옥천동, 거기 다 있습니다. 뭐그 현조동, 냉천동, 천연동도 있어요 거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제 토지 거래 자체는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튼 뭐 바로 붙어 있는 행정동으로 보면은 다 천연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동네인데 근데 여기서 근데 옥천동 내 거래 사례를 보니까 다 토지를 통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분 거래였고 뭐 주로 도로 위주로. 네, 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의 소액 거래였는데 뭐 도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열받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모아타운 진행을 될 것으로 보고 이제 토지의 소액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한꺼번에 많으려면 약간 기획 세력이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투자 이제 정비업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네네. 조합원 돼서 뭐 이제 권리 행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모아타운 진행 전체로 보면은 뭐 어쨌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거니까 좋은 일은 아니긴 한데 약간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은 모아타운이 진짜로 될 것 같으니까 들어왔다. 그렇게 꾼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오늘 바쁘게 막 지금 달려왔는데 뭐 보도 자료를 더 볼 게 있을까요? 마무리 이것까지 하나 하고 할까요, 그냥? 네, 뭐 마지막 또 잠깐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실이냐 택배 차량이 홍제동에서 도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무면허 중국인이 열쇠를 꽂은 택배차를 훔쳐서 질주한 사건이라고 하대요. 서대문구에서 택배 차량을 훔쳐서 부천까지 25km 가량을 가다가 잡힌 거죠. 이 잡힌 사람의 말로는 인천공항을 가려고 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서 표를 끊어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부천 쪽으로 가죠? 그러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네. 또 뭐 여러 가지 부천의 택배 배달을 마저 하시려고 뭔가 이상하게 이것도 어설픈데요. 네, 아무튼 아니, 표를 티켓팅을 해놨으니까 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강 따라 가면 돼. 길을 몰랐을 수도 있죠. 부천을 가서 잡힌 건 의아하긴 하네요, 진짜. 아니 뭐 도망가다가 부천 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길을 잘 모르는 중국인 걸로. 네, 그런 것으로. 그럼 택시를 타셨으면 되셨을 텐데 약간 머리를 약간 쓴다고 제가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서 거기까지만 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은 나는 안 잡힌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홍제동이라 해도 홍제동이 아니라 창천동 네. 쪽에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잔머리랄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굴려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잡혀버리는 바람에 소용이 없었던. 여러모로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예. 측면들이 왜 맞- 이거를 예. 훔쳤으며 여러 이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뭐 택시타기 귀찮아서 훔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해가지고 공항 가갖고 나는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끝이고 차량은 그냥 거기 어디 그렇죠. 예. 세워놓고 가니까 뭐 본인은 딴에는 잠시 이용 뭐 이런 정도 예.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공유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용을 했을 수도 있게. 차라리 어디서 10,000원을 빌려서 그냥 어떻게 가시든 하지. 그러게요. 참 뭐 아니 뭐 유튜버를 찍어놨을 수도 있죠. 뭐 네, 잡히는 창천동이었으면은 홍대 입구역까지만 가셔도 이제 그러니까. 공항철도를 거지. 편하게 타실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참 금방 가실 수 있었습니다. 험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좀 그 기사분도 참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를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식이 거의 한 9개, 10개? 진짜 역대로 많은 소식을 굉장히 바쁘게 전해드렸네요. 이제는 좀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노래는 좀 떠나간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로 다 같이 약속하면서 악뮤의 작별 인사 듣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